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드시는 그 커피 한 잔이 과거에는 목숨을 걸어야 마실 수 있었던 음료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검은 액체는 한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위험한 물질로 취급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이 갈색 보물이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험준한 산악지대부터 바티칸의 교황청까지 커피가 걸어온 놀라운 생존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커피의 시작은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 고산 지역의 한 목동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9세기 무렵의 일이었죠. 칼디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목동은 어느 날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돌보던 염소떼가 붉은색 열매를 먹고 난 뒤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칼디는 직접 그 열매를 입에 넣어봤고 자신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렬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바로 인근 수도원을 찾아가 이 놀라운 발견을 알렸죠. 흥미롭게도 수도사의 첫 반응은 거부였습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사악한 열매라고 단정하며 불 속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타오르는 열매에서 굉장히 매혹적인 향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냄새에 이끌린 수도사들은 탄 씨앗을 곱게 갈아서 뜨겁게 끓인 물에 우려내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마셔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음료야말로 긴 밤의 기도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신성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커피는 이슬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수피 수행자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밤샘 명상과 신의 이름을 반복하는 수행을 통해 영적 합의를 추구했는데 커피는 그 긴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죠. 예멘을 거쳐 이슬람권 전역으로 전파된 커피는 당시 콰와라고 불렸는데 이는 졸음을 물리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종교적 용도로만 사용되던 커피가 일반 대중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16세기 초반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인 이스탄불과 이집트의 카이로에 상업적인 커피 전문점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간들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사회 변혁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 상황을 논하고 종교 문제를 토론하고 군사 전략까지 이야기하는 공간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사원이나 궁전 안에서만 가능했던 지적 교류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기득권층의 경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이슬람 법학자들이 가장 먼저 반발했죠.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커피가 잠을 쫓아낸다는 특성이 이슬람법에서 금지하는 술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커피 역시 금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정치 권력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자들은 커피하우스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모임 장소가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17세기의 무라드 4세 같은 강경파 술탄은 커피 전문점을 강제로 폐쇄했고 커피를 마시다 적발된 사람들을 체포했으며 심지어 극형에 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커피를 둘러싼 전쟁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커피는 이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뿌리내린 상태였습니다. 대중의 압도적인 수요와 커피 교역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세금 수입 앞에서 술탄들도 결국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금지 대신 합법화하고 세금을 거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죠. 17세기 초엽, 커피는 드디어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과 활발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던 베니스가 그 관문이었죠. 베니스 상인들은 이슬람 세계의 신비로운 검은 음료를 유럽으로 들여왔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커피의 진한 향기와 어두운 색깔, 그리고 잠을 깨우는 신기한 효과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건너온 정체불명의 음료라는 점은 의심의 대상이 되기 충분했죠. 유럽에 발을 딛자마자 커피는 다시 한번 종교적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이슬람 세력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고 이슬람 문화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경계하던 시기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흥분해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 음료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사탄의 창조물이며 이교도의 주술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이 음료를 입에 대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커피 금지령을 내려달라고 교황에게 탐원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악마가 만들어낸 독약이라고까지 표현했죠. 커피를 둘러싼 논쟁이 너무 커지자 결국 최고 종교 지도자인 교황 클레멘스 8세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위 기간이 1592년부터 1605년까지였던 이 교황에게 성직자들은 이교도의 음료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클레멘스 8세는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소문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직접 커피를 맛보기로 마음먹었죠. 진한 갈색의 뜨거운 액체를 한 모금 마신 교황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교황은 커피의 풍미와 향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황이 남긴 말은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이 마귀의 음료가 이토록 훌륭한 맛을 지녔는데 이교도들만 누리도록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이 악마의 음료에 세례를 베풀어 기독교인의 음료로 만들어야겠네. 교황의 이 한마디는 유럽 전역에서 커피가 겪던 종교적 탄압을 단번에 끝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커피는 교황의 승인을 넘어 축복까지 받으며 유럽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이죠. 종교적 갈등이 해결되자 커피는 폭발적으로 유럽 사회의 핵심으로 진입합니다. 특히 17세기 영국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1페니 대학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커피가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당시 유럽인들의 주된 음료는 맥주와 포도주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알코올에 취한 채로 다소 흐릿한 정신상태로 지냈죠. 커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정신이 또렷해지고 명확해졌으며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술을 판매하는 주점이 아니라 이성을 깨우는 음료를 마시며 정보와 생각을 나누는 지식인들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럽의 제도와 금융 시스템이 바로 이 커피하우스에서 탄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이즈 보험사는 원래 에드워드 로이드가 운영하던 커피 전문점에서 해운업자들이 모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던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런던의 주식 거래도 초창기에는 커피하우스 안에서 이루어졌죠. 커피는 단순히 사람들의 잠을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 계몽주의 시대와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지적 연료가 되어준 것입니다. 커피가 가져온 이성의 각성은 새로운 자본주의 문명이 꽃피우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이 한 잔의 커피는 수피 수행자들의 영적 여정에서 출발해서 이슬람 술탄의 사형 선고를 거쳐 교황의 종교적 승인까지 받은 파란만장한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커피는 동쪽과 서쪽, 신앙과 이성,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는 한복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모든 박해와 금지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결국 사람들이 깨어나서 생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커피를 드실 때 그 한 모금 안에 담긴 500년 역사의 치열한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